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잘 자란 집 딸이었죠. 유복한 집안의 외동딸이었고, 부모님은 저 하나만 보고 사셨어요. 겉으로 보면 참 편안해 보이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은 늘 긴장감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자상하셨지만 엄격한 분들이셨어요. 화를 내기보다는 조용히 실망하시는 분들이었죠. 그게 더 무서웠어요. 잘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셨거든요. 그게 칭찬이었어요. 못했을 때는 길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식탁에서 말수가 줄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울지 않는 아이가 됐어요. 핑계를 대지 않았고 결과로만 보여주려고 했어요. 잘해야 사랑받는다는 걸 너무 일찍 배웠거든요. 공부는 자연스럽게 잘했어요. 사실 자연스럽다기보다는 습관처럼 했던 것 같아요. 시험 하나를 위해 노트를 몇 번씩 다시 썼고 남들이 놀 때 저는 다음 단계를 생각했어요. 유학도 다녀왔어요. 외롭지 않았냐고들 물어보는데 외로움은 익숙했어요. 성과가 있었으니까요. 성과가 있으면 외로움쯤은 견딜 수 있었거든요. 귀국하고 바로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운도 있었지만 일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승진도 빨랐고 주변에서는 인생이 탄탄하다는 말을 많이 했죠.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제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고요. 그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는 회사 근처 자주 가던 식당의 직원이었어요. 처음엔 눈에 띄지도 않았어요. 그냥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보이더라고요. 말이 없었고 묵묵했고 항상 성실해 보였어요. 저는 그걸 사람 됨됨이라고 착각했어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고 제가 먼저 연락했고 제가 먼저 다가갔죠. 그는 늘 제 일정에 맞췄고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너무 편했어요. 늘 제가 주도하는 관계에 익숙했거든요. 연인이 되고 나서야 그의 현실을 알게 됐어요.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된 부모님, 방 두 칸짜리 월세집, 빠듯한 생활.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벌면 되니까요. 부모님은 결혼을 극구 반대하셨어요. 저건 사랑이 아니라 구조다. 네가 짊어질 게 너무 많다. 그래도 저는 제 선택을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말했어요. 직원으로 사는 삶이 싫다고. 자기도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요. 대출을 받았고 친한 형과 동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형은 돈을 들고 도망갔죠. 그날 이후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루 종일 누워 있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보다 못한 제가 적금을 깼어요. 다시 해보자고 했죠. 아마 그때부터 저는 아내가 아니라 구조자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생겼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지옥의 입구라는 걸요.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머리로 계산해서 나온 기쁨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먼저 튀어나온 감정이었죠. 그동안 쌓여있던 불안, 남편에 대한 걱정, 앞으로의 미래 같은 것들이 그 순간만큼은 전부 사라졌어요. 그래도 아직 끝난 건 아니구나. 그 생각 하나로 가슴이 꽉 차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화장실에 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 없이 웃고 있었어요. 누가 볼까봐 웃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괜히 울컥하기도 했죠. 괜찮아질 거야. 이 아이가 오면 달라질 거야. 그 말은 남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계속 되뇌던 말이었어요. 남편은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행동했어요. 자기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죠. 제가 일하는 게 맞다고, 자기는 살림도 하고 육아도 맡겠다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도 그 선택이 편했어요. 그때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프로젝트도 많았고, 육아휴직을 쓰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잠깐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죠. 그 선택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 몇 년은 겉으로 보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아이는 잘 자랐고 남편은 늘 집에 있었죠. 하지만 집에 있다는 것과 집을 책임진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집안은 항상 어질러져 있었고 설거지는 쌓여 있었고 냉장고에는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이 늘어갔어요. 제가 퇴근하고 와서 다시 치우는 일이 점점 익숙해졌죠. "오늘 뭐 했어? 애 보느라 정신 없었지." 이 대화는 거의 매일 반복됐어요. 돈 문제도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생활비를 올려주면 그만큼 더 빨리 사라졌고, 카드 명세서를 보면 설명하기 애매한 항목들이 늘어났어요. 술값, 온라인 결제, 기억나지 않는 현금 인출. 이건 뭐야? 아, 애 때문에 이것저것. 그 이것저것이라는 말로 모든 설명이 끝났죠.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돈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제가 너무 계산적인 사람처럼 보일까 봐서요. 아이가 3살이 되던 해였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죠.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부터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복도 끝에 있는 우리 집 문 앞이 유난히 붉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조명이 잘못 비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기 시작했죠. 그건 빨간 딱지였어요. 한 장이 아니었어요. 현관문, 벽, 가구들까지 수많은 빨간 딱지가 집을 완전히 뒤덮고 있었어요. 저는 한동안 문을 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은 현관 안쪽에 서 있었어요. 아이를 안은 채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죠.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얼굴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 장면이 너무 잔인해서 저는 바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게 뭐야?"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죠. 너무 놀라면 오히려 그렇게 되더라고요. "미안해.
말하려고 했어. 그 말은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모든 게 드러났어요. 첫 번째 창업 때 생긴 빚은 단 한 번도 정리된 적이 없었고, 제가 적금까지 깨서 줬던 돈은 창업이 아니라 시댁의 생활비로 들어갔더라고요. 거기에 남편 개인의 소비와 유흥비까지 섞여 있었어요.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당신한테 말하면 걱정할 것 같아서, 남편은 항상 말끝에 당신을 위해서라는 말을 붙였죠. 그 말이 얼마나 비겁한 변명인지 그날 처음으로 분명하게 느꼈어요. 저는 아이를 안고 친정으로 갔어요. 부모님은 집에 붙은 빨간 딱지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잠시 방으로 들어가셨다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오셨죠. 이걸로 해결해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제가 책임질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그 봉투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버렸죠.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이후 뭔가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아니, 달라졌다기보다는 그동안 가려져 있던 게 전부 드러났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남편은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았고, 돈 이야기를 꺼내도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이잖아. 지금 해결하는 게 낫지. 그 말 속에는 이미 우리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시간은 흘렀고 아이는 6살이 되었어요. 그 사이 모아둔 돈은 전부 사라졌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조부모님께 받았던 제 몫의 유산까지 손을 대는 지경이 됐어요.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숨긴 거 있으면 지금 다 말해. 여기서 다 털고 끝내자.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8억이야. 그는 말했어요.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도 계속 창업 준비를 했대요. 제 돈으로 생활하는 게 미안해서 성공하려고 했다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또 흔들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이제 정말 끝이겠지. 저는 또 믿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잔인한 결과로 돌아올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8억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저는 그게 이 결혼의 마지막 숫자일 거라고 믿었어요. 여기까지가 끝일 거라고. 이 정도면 정말 다 털어낸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아이 앞에서 더 이상 무너지는 모습은 보이지 말자고. 이번만 넘기면 그래도 아이한테는 버틸 수 있는 엄마로 남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제 인생의 바닥을 긁어 모았어요. 돈을 마련하는 과정은 정말 사람을 망가뜨리더라고요. 통장을 정리하고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자산 목록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저는 점점 사람이 아니라 서류가 되어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밤마다 아이를 재워놓고 식탁에 혼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숫자가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계산했고, 혹시 빠진 게 있을까봐 몇 번이고 확인했죠. 이걸로 끝이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그 말을 혼잣말처럼 수없이 반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식이 갑자기 취소돼서 예정보다 훨씬 일찍 집에 들어가게 됐죠.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가는 순간 식탁 위에 놓인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리되지 않은 채 겹겹이 쌓여있던 종이들이었어요. 처음엔 대출이나 채무 관련 서류겠거니 했어요. 이제는 그런 종이들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맨 위에 있던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위자료 청구. 그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그 단어가 제 삶과 연결된다는 걸 이해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죠. 페이지를 넘기자 남편의 이름이 있었고, 사건 번호가 있었고, 관계 설명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단어를 봤어요. 상간남. 그 순간 제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숨이 갑자기 막히는 것 같았고, 귀가 멍해졌고, 심장이 말도 안 되게 빨리 뛰었어요. 머릿속에서 모든 소리가 꺼진 것처럼 조용했어요. 아이의 이름도 제 이름도 지금이 몇 시인지 어디인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고 그 뒤로 기억이 끊겼어요.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기계음 같은 심장 박동 소리, 그리고 제 옆에 앉아있던 남편.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게 현실이라는 사실이 가장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괜찮아? 그가 그렇게 물었을 때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을 한꺼번에 쏟아냈어요. 욕도 했고, 울기도 했고, 소리도 질렀죠. 왜 그랬냐고, 언제부터였냐고,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냐고.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이혼하자. 그건 상의도 아니었고 협의도 아니었어요. 그냥 결심을 통보한 거였죠. 남편은 처음에는 붙잡았어요. 실수였어. 한 번뿐이야. 가정은 지켜야지. 그 말들이 왜 그렇게 익숙하게 들렸는지 알아요. 책임을 피해야 할 때마다 그가 늘 쓰던 말들이었거든요. 제가 조금도 물러서지 않자 남편은 태도를 바꿨어요. 연락을 피했고, 집을 비우기 시작했고, 아이를 앞세웠죠. 아이 생각은 안 해? 아빠 없는 애로 만들 거야? 그 말은 정확히 제 가장 약한 부분을 찔렀어요. 이혼 과정은 정말 지저분했어요. 남편은 아이를 부모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협상 카드처럼 사용했어요. 양육권, 면접교섭, 생활비. 모든 대화가 사람과 사람의 대화가 아니라 거래처럼 느껴졌죠. 그 싸움은 1년 가까이 이어졌어요. 서류를 준비하고 조정을 받고 법정에 서는 동안 저는 점점 감정을 잃어갔어요. 울지도 않았고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결국 이혼은 성립됐어요. 서류상으로 우리는 남이 됐죠. 도장을 찍고 법원을 나서는 순간 해방감보다는 이상한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이렇게 끝나는 거였구나. 그게 그때 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저는 이제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끝까지 끝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혼 후 어느 날 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죠. 나 큰일 났어.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예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는 말했어요. 자기 앞으로 된 빚이 11억이라고. 도저히 갚을 수 없고 곧 교도소에 가게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바로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전부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죠. 저는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아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아이가 커서 아빠에 대해 물어보는 날,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계속 상상했어요. 아빠는 감옥에 있어. 그 말을 아이 입에 담게 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죠.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선택했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그 빚을 갚아주기로 했죠. 사랑 때문은 아니었어요. 연민 때문도 아니었고요. 그저 아이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 하나를 남기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대가는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어요. 직장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사생활과 금전 문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었죠. 승진은 아무 말 없이 명단에서 사라졌어요. 저는 아무 해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이직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지금 저는 아이와 둘이 살고 있어요. 집은 크지 않고 생활도 빠듯하지만 적어도 예상하지 못한 전화 한 통에 가슴이 내려앉는 일은 더 이상 없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너무 많은 사람의 인생을 제 책임처럼 끌어안고 살았어요. 그 과정에서 제 인생은 조금씩 사라졌고요. 이제는 분명히 알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착취였고 헌신이 아니라 기생이었다는 걸요. 이제 저는 누군가의 실패를 제 성공으로 덮어주지 않아요.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도 않아요. 제가 바라는 건 아주 단순해요. 아이와 함께 조용히, 평범하게,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 사랑의 결과가 지독하게 비참했어도 이제는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싶거든요.